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는 가끔가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후광 효과가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딱 한 번 후광 효과가 그렇게 느껴지면은 같은 행동을 해도 더 멋지게 보고 네. 더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채용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7명이 인재를 채용할 때 후광 효과를 느껴서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광 효과라는 게 소위 명문 학교 출신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외모 때문인가요? 그거에 대한 대답도 있었는데 일단은 특정 기업 출신 경력 사항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유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출신 학교나 외모, 최종 학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학력도 좋고 경력까지 있는 데다가 외모까지 출중하다면 물론 취업에 성공하기에 좋겠지만 네. 이런 사람은 좀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소식이 좀 취준생들에게도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올 것 같아서 좀 네. 걱정이네요.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모든 걸 아우르는 토털 컨설팅까지 전공계열 분야를 방문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을 공짜로 돈 안 들이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왜 떨어졌을까 무기력과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워크TV /ynneco.kr로 신청하셔서요. 고구마같이 꽉 막힌 마음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행운의 주인공이 취업 컨설팅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주질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월요일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잡정보센터의 엉아가 나오셨습니다. 네, 트러스트원의 임현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엉아님. 네. 현준 씨, 원래 잡정보센터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분이었는데 왜 맞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그동안 이제 월요일을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저는 또 이제 학생들 분들이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잠시나마 저를 대신해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고 네. 또 그 이후 끝난 이후에도 사실 공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수시 채용이 소리 마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상반기에 좀 아픈 결과를 맞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고라든 거 잘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도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간만에 이렇게 현준쌤과 월요일을 열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왜 떨어졌나로 인생의 포인트를 맞게 될 행운의 주인공, 네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한대화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중앙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한대화입니다. 네. 뭔가 상남자 느낌이 조금 무시무시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정말 말로만 출연한다 해서 이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스펙이나 부족한 면을 점검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다시 한번 그 용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좀 편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취업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대화 씨가 어떻게 여기에 출연하게 됐는지 그 동기부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그동안 2017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100여 군데 기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네. 피드백을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 스터디나 아니면 뭐 면접 스터디 이런 거를 해도 특별한 피드백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제 스펙을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받고자 그리고 향후 원하는 기업에 최종 합격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 씨의 묵은 체증을 싹 날려버리기 위해서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현재 스펙과 상반기 지원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4 네 번째 행운의 주인공 한대화 씨의 스펙과 지원 기업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씨는 작년 8월에 중앙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고요. 편입 전 한서대학교 문화재 보존학과 재학 당시 학점은 3.65점, 그리고 편입 후 학점은 3.6점입니다. 어학 성적은 토스 레벨 6이고 토익은 83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 1종 보통,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리고 한국사 1급을 가지고 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시면 제6회 전국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편입학원 학습 조교로 약 1년 4개월간 활동을 하셨는데요. 학생 출결 체크 및 업무 지원을 담당하셨고요. IBK 기업은행에서 나눔이 봉사단 고등학교 멘토링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때 팀장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해화점에서 봉사활동을 약 2년간 하셨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디로 키스 영업팀 사원으로 약 4개월간 매장 관리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채 지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씨는 그동안 100여 곳의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거의 모두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2017년 상반기 공채 성적 살펴보시면 영업관리 직무로 BGF 리테일과 아모레퍼시픽, 롯데백화점, GS 리테일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GS 리테일에서 1차 면접에서 탈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면 영업관리 직무로 GF 리테일과 코리아세븐에 다시 재도전을 하셨는데요. 다시 서류 탈락을 하셨고요. 영업 직무로 농심과 빙그레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서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업관리 직무로 GS 리테일에서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을 하셨고요. 영업기획 직무로 NS홈쇼핑에서도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이센스에는 영업 직무로 지원을 하셨는데 이때는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공채 성적 살펴보면 SPC의 BR코리아 영업관리 직무로 지원을 하셨는데 서류에서 탈락을 하셨고요. 빙그레에 또 다시 재도전하셨지만 서류에서 또 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과 우리은행에서도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대화 씨가 그동안 100여 곳에 서류를 지원을 하셨는데 아마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반기에 지원을 해야 다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화 씨의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대화 씨가 100여 곳에 넘는 기업을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 어떤 게 제일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사실 역사학과 전공이라서 대부분 기업에 전공 무관 직무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제가 인턴이나 뭐 판매 경험,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족한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살려야지 가능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대화 씨 경우에는 3번의 공채 도전 중에서 100여 곳에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서류 탈락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인턴이나 좀 직무 경험이 부족한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주님이 보시기에 좀 스펙 전반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떤가요? 네, 일단 그 대화 씨가 나름 이제 장기간의 이제 취업 준비 생활을 여태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일단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고 싶고, 그 생각 또 방송도 되게 지금 떨지 않고 되게 잘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질문에 관련된 답변 부분 포함해서 좀 정략적인 스펙 부분에서 먼저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학교 부분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본인의 학교가 편입 후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가점 형태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중상 이상인 정도의 학교 레벨을 가지고 있는 학교겠죠. 물론 과 부분은 역사학과란 부분은 사실 전공 무관에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 과를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자소서 내용이라든지 혹은 면접 때 분명히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왜 역사학과를 전공했으며 그 역사학과 전공한 것을 우리 회사, 우리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그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외에
편입한 부분도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감점 처리를 하는 곳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입과 관련된 경험들은 왜 했는지 그리고 그 바탕으로 본인이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꼭 본인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스피킹 점수가 사실 그냥 이제 마지노선, 이제 최저 라인에 걸쳐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부분의 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한 단계 정도는 더 올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경험이 통일성 없는 부분, 아까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서 경험이 적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뭐 어떤 것을 어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맞춰서 같이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경험이 적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기존의 자료들을 제가 좀 보고 앞서 이제 VCR로 나오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사실 아예 없는 분들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이 굳이 내가 적다고 오히려 이제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살려야 되나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영업 관리 직무적인 부분과 직무 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영업 관리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마지막에 아이디 룩 이 회사에 재직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영업에 대한 관련된 경험이고 이 부분이 물론 기간은 짧긴 하지만 시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여기서 업무 활동을 했었으면 성과가 어땠는지 부분만 차별적으로 잘 접근하더라도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퇴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단순히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준 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편입을 한 게 감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편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펙 필터링을 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간점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지어서 난다고 하면은 공백기적인 부분에서도 연도에 따라서 좀 길어질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하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편입이라는 점을 저희가 어쨌든 지원서엔 최종 학력만 적게 될 텐데 네. 뭐 자소서에 따로 쓰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은 딱 공백기 있는 거 보고 바로 거기에 질문을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편입 후 최종 학년만 기입하는 곳들이 있고 네. 전학교도 같이 기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따라서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이력상의 연도사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면접 관련된 질문들을 편입전 학교를 기입하지 않는 곳들은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편입전 학교도 같이 기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대하 네. 씨도 아마 편입점 학교도 같이 마찬가지로 기입을 많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화 씨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역사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주로 지원할 때 전공이 무관한 그런 쪽으로만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을 지원을 할 때 나름의 뭐 기준이나 전략 같은 게 좀 있는 편인가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전공 무관한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유통업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통업 중심으로 기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역사가 유통업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데 전략적으로 좀 역사 학부라고 하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직무를 살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석사분들을 주로 이제 뽑는 네. 부분이 있겠죠. 일단 방금 대화 씨 대화에서 한 가지 들었던 점은 일단 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사실 본인의 선배라든지 주변 외부 상황에서 그게 기준이 됐다는 점은 좀 아쉬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결단력이라기보다는 주변 외부에서 특히 이제 선배들이 갔다는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죠. 많은 네. 지원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물론 그 학과의 선배들이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를 갔는지도 알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 서로의 가점 처리를 할 때는 그 현직자들의 학교라든지 그 현직자들의 과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후배들한테 혹은 지원자분들한테 그 가점 처리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바이오 데이터들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특히 이제 지원했던 회사들의 리스트를 제가 좀 봤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회사들만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네임밸류 위주의 회사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통적 부분에 대한 부분, 편의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왜 그 회사며 왜 유통적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자소서에서는 기술로 나타내는 거고 면접에서는 구술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본인의 명확한 답이
보여지진 않아서 물론 추후에 지금 고민해 보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대화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지 그 전 학교에서는 전공이 어떤 거였죠? 그 전 학교는 한서대학교였는데 네네. 한서대학교에서 이제 문화재 보존학과를 나왔었고요. 역사학과에 편입을 한 이유는 사실 제가 그동안 일반 취업에 대한 그 욕심이라든지 전혀 없었거든요, 기준이. 근데 역사학과를 진학했던 이유는 제 단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였고, 근데 오히려 이게 취업 시장에서 발목이 잡힐 줄은 그때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요즘 따라서는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서 갔는데 막상 취업 시장에 나와보니까 이거를 쓸 데가 없어서 이제 막 조금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뭐 면접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괜찮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사실 왜 역사학과를 특히 이제 편입이었으면 어쨌든 물론 이제 입결 점수에 따라서 TO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아까 답변을 똑같이 하셨어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 갔다. 저는 오히려 좋은 자세라고 보는데 본인의 방금 답변에서 본인이 취업 때문에 아쉽다는 부분은 사실 좀 답변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학과를 본인이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지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전공한 부분에 대한 부분 플러스 외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마음가짐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전공이든 물론 이제 문과생 분들은 사실 직무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의 전공을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그냥 선호도 부분에서 상경계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통계학과라든지 수학과라든지 현재 이제 MSI 부분에 대한 전공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어문계열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 따라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굳이 전공적인 부분이 내가 다른 친구보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취업을 하기 위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대화 씨가 그 전 학교에서도 문화재 쪽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편입했을 때도 역사학과를 전공했으면 왜 유통 쪽으로 좀 빠지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유통업 중에서도 제가 이제 편의점 쪽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유통보다는 유통 쪽에서 이제 편의점이 가장 그 트렌드를 맞춰주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통업을 좀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좀 이 역사 쪽으로는 취업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유통 쪽으로 빠지시려고 하는 건가요? 취업이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거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역사 쪽으로 많이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봉이 많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화 씨가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현준 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화 씨 지원 전략 점수를 좀 매겨 본다면 몇 점 정도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제 점수는요. 네. 100점 만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네. 30점 정도로 드리고 30점.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30점 부분에서는 어쨌든 나머지 70점 점수를 본인이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아쉽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전공 있잖아요. 관심도가 되게 높아서 간 전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후회하는 부분이 좀 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실패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굉장히 준비하셔야 될 거고 왜냐면 면접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 학생 중에도 이제 KT에 간 친구가 인류학과라는 전공을 했었어요. 사실 인류학과도 굉장히 보편적인 전공은 아니고 네네. 이제 대하 씨가 전공한 역사학과도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전공 부분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원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인류학과를 어떻게 우리 회사, 우리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거는 물론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지원자분들도 이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학이라든지 인류학이란 게 인간과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것들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연구를 바탕으로 다변화하는 그런 트렌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뭔가 본인만의 아이디어나 전략 부분을 제안하고자 이 전공을 바탕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식의 내용 요지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모든 것들은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어떻게 시키냐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답변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역사학과를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활용도 있게 볼 수 있을지를 접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역사학이라는 전공에 좀 어울리는 직무랑 기업 같은 게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역사학이란 게 결과적으로 좀 브로드하게 넓게 보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사라든지 뭔가 그 호국보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좀 접근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뭐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사 면접을 봤었죠. 네. 제가 이제 실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호국보훈이라든 그런 뭔가 오래된 한국에 대한 뭔가 인류화를 혹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인재상과 본인의 전공 부분이 굉장히 매치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다른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 맞춰요. 뭐 열정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혹은 적극성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전공적인 부분에서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본인이 더 높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역사학도로서 조금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화 씨의 아까 뭐 현준 쌤이 말할 때는 경험이 적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대화 씨의 대외 활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좀 어떤 점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선순위를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쭉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디룩에서 이제 정규직 일을 했었던 부분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의 경험 정리를 바탕으로 한 실제 성과 부분을 도출해서 본인이 이 직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나는 실제로 회사의 경험을 통해서 실무에 적용해봤고 그거에 따른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니까 그 부분에서는 꼭 우선순위 첫 번째로서 이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 4개월 정도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공격이 들어오진 않나요? 100%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네, 100%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조직 적합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마 뭐 개인적 사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물어볼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본인 답변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지원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고 신입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중고 신입분들이 하면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이제 그 이후 단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화 씨처럼 기간이 좀 애매하게 짧은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조직 적합도적인 부분은 본인이 그 부분에서 뭐 다른 사례를 대체해서 말씀드리던가 혹은 그 부분에서 내가 깨달은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직무적 적합도가 높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1차에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거고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조직 적합도적인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답변들 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대화 씨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네네. 대화 씨한테 한번 왜 이게 4개월 정도만 근무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직무 자체는 정말 만족하고 오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연봉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라는 게 퇴사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연봉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사원이라 할지라도 연봉이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조금씩 오르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직급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페이가 오르지 않는 단점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연봉을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는 보시네요. 거 그냥, 근데 이게 어쨌든 일하다 보면은 제일 예민하고 그쵸. 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네.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대답을 들은 걸로 하고 네. 이어서 좀 추천해 주신다면 다른 대외 활동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PT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수상까지 네, 받으셨고 맞아요. 전국 네네.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 이제 결과적으로 PT란 거는 단순히 이제 영업관리 직무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인의 이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탁월한다는 거고 그 말은즉슨 설득력이라든지 분석력이 탁월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직무적 강점 부분에서 그 PT의 우수상 탄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입 학원 조교를 좀 오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조교 부분도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의 경험을 가진 거는 그 회사나 혹은 어떤 한 직무를 했었을 때 책임감이 있고 또한 나는 지속적으로 영위 활동 혹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나만의 인성적인 부분에 책임감이 있다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IBK의 경험 부분은 은행 쪽 관련돼서 본인이 작성하기가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들이 있어요. 오뚜기라든지 또
포스코라든지 봉사활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소서에도 쓰기도 하고 또 요새는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인재상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 부분에서 정직이란 가치관에 대해서 자소서 문항으로도 물어보는 것들이 많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의 핵심 가치로서 판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의 봉사활동 경험으로서 적시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하 씨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굳이 다른 경험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모든 웬만한 항목들은 다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가장 처음으로 제일 쓸 수 있는 게 아이딜록 영업사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험 다음에 뭐 편입학원 학습 조교, 멘토링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좀 만약에 쓰면 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건지. 감점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그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소재에 대한 평가 항목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차별성을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이제 스타적인 부분은 아마 대하 씨가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경험 정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이 소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한 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거와 그냥 뒷동네 그냥 동네 뒷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소재가 더 우위에 있다는 부분을 판단하는 평가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분들은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차별성 있는 거는 그냥 면접 간의 개별적인 호감도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연관된 그 멘트들이 나왔는데 후광 효과 부분이 소재에서 차별성 있는 친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가표를 평가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혹은 직무와 회사와 연관돼서 얼마나 연결고리 있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하씨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경험도 경험이긴 한데요. 사실 대화 씨 나이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좀 취업 시장에서는 이 나이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물론 이제 빠르진 않죠. 근데 하지만 늦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거는 뭐 객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소위 이제 나이적인 부분에서 필터링을 하는 곳들의 회사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은 31살부터고 여성분들은 29살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나이대 이상으로도 취업하신 분들이 재학생 중에서도 있었고 뭐 타 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여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아직 완전하게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의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공백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본인이 기존에 업 경험이 있지만 그게 4개월밖에 안 되고 그 4개월 이후에 퇴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 소재에 대한 변별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현업 경험에 대한 베이스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공백기 때문에 사실 빨리 입사를 해야 되는 거지 나이 때문에 빨리 입사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백기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4개월 동안 근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아무래도 연봉 문제에서 좀 힘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면접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연봉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더 공격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방송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감사한데 일단은 사전에 그 연봉을 안 알아보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점 문제였어요. 애초에 그 회사를 지원했었을 때 그 회사에 관심도를 가졌다고 하면은 물론 연봉 부분을 대외적으로 오픈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이트들에서 그런 정보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연봉 근로계약서를 이제 서약할 때 본인이 연봉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4개월 만에 그것 때문에 났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 대하 씨가 좀 아쉬운 사실 결정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더 목표지향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나 정도 역량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연봉 대우보다는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서 더 많은 성과들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따라서 그 회사에서 이 정도 연봉 대우해 주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연봉 이상의 가치를 직무에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인성적인 소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연봉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괜찮은 건가요?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오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른 얘기로 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연봉 부분에 있어서는 소재적으로 다만 이제 짧게 얘기하고 나와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센티브적인 부분으로도 풀 수 있어요. 기본 연봉 페이가 낮더라도 본인이 한 업무, 특히 이제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는 PS적인 부분에서도 타 직무에서 굉장히
상향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 업적 성과로서 그 연봉 부분을 상회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명확하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 씨가 하반기에 또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반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빠른 분들은 뭐 벌써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화 씨가 하반기 전략을 세운 게 있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유통업 그리고 그중에서도 편의점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도움이 되죠. 음. 당연히 그 회사, 그 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은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단순히 그 회사 편의점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그 회사를 가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적격 기준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일단은 목적성, 그러니까 목적 당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이유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편의점 산업에 대한 본인의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지원자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관점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른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들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성으로서 그냥 시간을 때운다고 하면은 본인은 편의점 직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지 혹은 이제 그 OFC라고 표현을 하죠. GS에서는 OFC라고 표현을 하고 BGF에서는 SC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과는 내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혹은 점주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을지 뭔가 이런 관점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특정 행동들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소재로 푸셔야겠죠. 따라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것은 정력적인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력적인 시간 부분보다는 본인이 밀도 있는 소위 이제 ROI라고 표현을 하죠.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이라고 이제 현업 용어에서는 쓰는데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시간당의 효율성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 대화 씨의 하반기 전략을 이제 지원 스펙이나 이런 걸 현준 쌤이 다 봤잖아요. 이런 네. 거를 좀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이런 점을 좀 더 집중을 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경험을 더 쌓아라 한다면 좀 하반기 큰 틀을 세워준다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화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직무 부분에서 약간은 혼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회사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건데 일단 산업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직무적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편의점 업계, 두 번째가 식품 업계,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 업계와 같이 이전에 그 지원했었던 곳들 중에 특히 성과가 났던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좋고 그렇게 큰 3가지 카테고리로서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직무적인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일단 영업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본인이 성향적으로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티오가 많아서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관리 직무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들 그 외에는 뭐 영업 지원 부서 아까 이제 NS 쇼핑이었죠. 영업 지원 부서라든지 마케팅 땅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마케팅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직무 부분도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틀로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그 산업군과 회사와의 직접 경험이 없는 분들이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호흡을 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거는 단순 방법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대화 씨의 방법처럼 그 산업과 직접적인 일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 단순하게는 박람회를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기점에 대한 산업 박람회들이 연예,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굉장히 자주 열리거든요. 따라서 그 박람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가셔서 현업자분들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된 조언들을 또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펙적인 부분은 충분하지만 보완제적인 부분에서는 스피킹 점수를 좀 올리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그 외에 자소서를 물론 이후에 자소서 관련돼서 다른 분이 해주실 거지만 자소서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 구조화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들 대비해서 정리가 잘 안 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어쨌든 지원했던 일반적인 모든 회사들은
표절 검사 혹은 필터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다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경험 정리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소재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소서라든지 면접적인 부분들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피킹 점수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대화학생이 레벨 6에 140점인데 이거를 뭐 레벨 7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는 거를 권장하시는 건가요? 네, 7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적격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사기업에서 영어 스피킹 점수를 우선 그러니까 꼭 필요해야지 적격 기준을 보는 회사는 사실 거의 많이 없어요. 삼성전자만 거의 유일하게 대기업 중에서 모든 직무에서 스피킹 점수를 요구하고 디자인이나 UI 직무 쪽 빼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세일즈라든지 파이낸스 직무에서 토익 700점 이상 혹은 뭐 레벨 6나 이 정도 되는 순위만 요구하지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사실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연봉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향후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어학적인 부분, 글로벌적 역량 부분은 모든 지원자들이 사실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주 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요. 대화 씨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아직 되게 긴장해서 그런지 생각이 잘 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이드룩에서 제가 근무했던 게 굉장히 짧은데 사실 회사들을 지원을 하면서 직무 지원 동기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경험을 과연 살리는 게 맞을지 버리는 게 맞을지 요즘 따라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근무 기간이 짧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살리는 그러니까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동기 부분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자소서를 같이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썼던 게 SPC BI 코리아의 자소서였고, 그래서 거기 분의 지원 동기를 제가 다 봤는데 봉사활동으로 좀 많이 접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이 봉사활동 때문에 직무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업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봉사활동은 적합한 소재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일단은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재능 기부이며 가치의 실현적인 부분이지 그걸 바탕으로 뭔가 성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운영폭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원 동기 부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적인 표현 부분까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자 뭐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으며 실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까지 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직무 동기는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일치하고 저의 업적적인 직무적인 역량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회사의 영업적인 부분에서 적격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어떤 부분도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개월수가 짧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준비하셔야겠죠. 네. 네. 자, 저희가 내일은 또 자소서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저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대화학생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출연을 해서 컨설팅을 드려봤는데 오늘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저희 학교 학생들이나 뭐 다른 스터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자소서 얘기나 뭐 스펙 얘기를 했을 때 네. 이렇다 할 만한 그 해결책이라든지 뭐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없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다시 한번 지원 동기라든지 산업군을 타겟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됐습니까? 예. 긴장하셨네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준비를 한다면 하반기 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자소서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주 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트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정보,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전남 나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빛가암동 위치하고 있고 건축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PS 글로벌 업체입니다. 건축 현장 관리자 경력직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경력은 3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 산업기사 자격증 필수이고요. 기술인협회 초급 이상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격이 되신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건축 현장 관리자 4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7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7월 16일 창업준비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생애 주기별 재무설계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화인 메카트로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화인 메카트로닉스는 자동 중량 선별기, 금속 검출기, 인디케이터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자동 중량 선별기, 인디케이터, 금속 검출기 조립 및 생산할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공장 자동화 관련 유경험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DR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DR텍은 디지털 엑스레이 디렉터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클린룸에서 세정하고 이제 전기 전자 관련 단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전자나 전기, 반도체, 기구 조립 관련 제조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내외입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9일까지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월요일인데 주말에 뭐 했는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죠? 준비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에 대구를 내려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네. 일하면서 그래서 사전투표 혹시 하셨나요? 저는 당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서 사전투표 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대구는 실제로, 어떤 일로 네. 대구의 사전투표 그 상황을 전달해 드리려고 갔다 네. 왔습니다. 실제로 좀 대구가 그래도 조금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최저였어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점심시간에만 줄이 조금 길었고 그 외에는 좀 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국 최저가 왜 최저인지 살짝 느끼고 왔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사전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또 사전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그때 꼭 소중한 표 맞습니다.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인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취준생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이 3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아마 오프닝 멘트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거를 연으로 따졌을 때는 한 3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기억력 하는데 좋으시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연 단위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는 384만 원 정도인데요. 전문직이 33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이 32만 원, 사무직이 31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어학 시험만 해도 한 번 시험만 보는데도 7, 8만 원이 그냥 들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취업 준비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학 점수나 자격증 취득 등 사교육 부분이었는데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취준생이 구직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낀 항목 또한 취업 사교육비로 나타났습니다. 취준생 80.4%는 어학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48.4%는 컴퓨터 처리 능력 향상, 36.3%는 자격증 취득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해 각각 학원에 다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쓴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기업들이 면접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뭐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을 하는 취업 컨설팅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고가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 왜 떨어졌나 시즌4 코너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알 홍보까지 하시네요. 네, 이렇게 무료로 최고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또 자격증이나 어학시험은 기간이 만료되면은 또 다시 시험을 봐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또 비용은 비용대로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월급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부모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 마련 방법을 조사해봤는데요. 59%가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한다고 답을 했지만 가족이나 친지 도움 또한 58%나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역시 사교육비 수강 비용 마련 방법으로 부모 등 가족 지원이 44.3%로 가장 많은 응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취준생도 많지만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취업 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 3개월은 잡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사실일 테고요. 이게 또 최소 3개월이니까 그 이상 길어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 기간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실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3.1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가장 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졸자의 구직 기간은 전공에 따라서 최대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4년제 졸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7개월 수준이었고요. 교육 전공생이 13개월로 가장 길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인문이 10개월, 예체능이 9개월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이번 취업 시장이 17년 만에 최악의 취업 한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직 활동 기간이 늘어갈수록 취준생들의 한숨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당되는 범위가 적다는 지적이 많긴 합니다. 좀 하루빨리 취업 준비생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조금 더 강화되고 또 취업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최근에 재벌 갑질하며 기업과 재벌 총수들의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18년 대학생 1000명이 뽑은 닮고 싶은 CEO 그리고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닮고 싶은 CEO 1위를 차지한 분은 누군가요? 네, 바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3년 연속으로 부문별 닮고 싶은 CEO 1위를 차지했는데요. 두 대표이사 모두 공격적인 경영으로 회사 실적을 끌어올린 대목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딱 이름을 들어보니까 왜 1위를 차지했나 이게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인정이 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이 부문이라고 해서 부문별로 조사가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야로는 어떤 분이 1위를 차지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전기전자 부문의 1위는 LG전자의 조성진 부회장이 2년 연속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굳건히 또 1위를 차지했고요. 화학과 정유 부문에서는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18.8%의 지지를 받으면서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선두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화학 정유 부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반 소비재 부문이나 증권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 소비재 부문에서는 역시 가뚜기죠. 오뚜기의 하명준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증권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 사장직 연임에 성공한 KB증권 윤경은 사장이 2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네로라는 기업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기업 쪽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공기업 부문에서는 취준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철강, 조선, 중공업 부문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박지원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1위로 올랐는데요. CEO 변동이 있었던 포스코와 카카오는 제외됐다고 하니까요. 이후에 어떤 인물이 취준생의 마음을 뺏을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닮고 싶은 CEO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취준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은 어디일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도 좀 분야별로 조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전기전자 부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하고 싶은 기업 전자전기 부문 1위는 자그마치 8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바로 명불허전 삼성전자인데요. 얼마 전에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중에서도 1위로 꼽히기도 한 기업이죠. 이어서 자동차 부품 부문은 바로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1위에서 3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1위에 오른 현대차의 뒤를 이어 기아자동차가 2위, 현대모비스가 3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네, 삼성과 현대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취준생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당연하게 이 정도 순위를 차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왜 떨어졌나에 나오는 분들만 봐도 삼성이나 현대에 많이 지원을 해서 아마 거의 워너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비스 쪽인 호텔 및 레저 부문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호텔신라 이보진 사장의 인기에 따라서 기업과 호텔신라 또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호텔신라는 비율이 49.5%에 달한 데 비해서 2위는 신세계 조선호텔로 15.7%라고 하고요. 반면에 증권 부문은 KB증권이 16.9%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한 데 비해 2위 삼성증권은 16.8%로 격차가 0.1%밖에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화학 정유 부분과 철강, 조선, 중공업 부분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화학 정유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꼽혔고요. 철강, 조선, 중공업 부문 1위는 지난해에 이어서 포스코가 43.7%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일반 소비재 부문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가뚜기가 또 1등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1.4% 근소한 차이로 뒤처졌지만 이번에는 1위 자리에 오뚜기가 올라왔는데요. 한편 유통 물류 부문은 신세계가 28%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CEO 변동으로 인해서 순위에서 제외됐었던 포스코와 카카오는 좀 순위가 어떤가요? 네, 포스코건설은 건설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요. 현대건설이 2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카카오는 통신과 인터넷 부문에서 1위를 3년 연속으로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준 소식들을 정리해보면은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CEO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걸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업을 이끄는 대표들이 이뤄낸 쾌거가 마찬가지일 텐데 한편으로는 또 재벌 갑질로 세간의 이목을 이끌었던 한 항공사의 사건이 더 비교가 되어서 그런지 씁쓸함을 주는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인 뉴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한 알찬 뉴스를 꾸며봤는데요.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